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맑은 물이 흐르고 바람조차 쉬어간다는 고즈넉한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솟아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일러 태사댁이라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임금님의 스승이셨던 태사 어른이 사신다고 하여 대문 앞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밤낮으로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던 곳이었지만 세월이 무상하게 흐른 지금은 그저 낡고 거대한 그림자만이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 마당에 쌓인 낙엽들이 이리저리 뒹굴며 쓸쓸한 소리를 내었고 칠이 벗겨진 대문은 주인의 쇠락한 기운을 닮아 끼익끼익하며 힘겹게 여닫히곤 했습니다. 이 큰 집에는 이제 병들어 누운 늙은 태사 어른과 그를 돌보기 위해 도성에서 내려온 손녀딸 연화 그리고 평생을 이 집에서 늙어버린 행랑어멈 단 셋만이 남아 거대한 정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본래 도성에서 자라 고운 자태와 영리한 머리를 가진 아가씨였으나 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만사를 제쳐두고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는데 수십 명에 달하던 하인들은 온데간데 없고 텅 빈 마당에는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나 마치 흉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연화는 짐을 풀기도 전에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 곳곳을 쓸고 닦으며 할아버지가 계신 사랑채를 따뜻하게 데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집안을 감도는 기운은 어딘가 모르게 음산하고 서늘하기만 했는데 이는 단순히 사람이 적어서 생긴 쓸쓸함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태사댁 뒤뜰에 있는 오래된 술광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그 때문에 일하던 하인들이 모두 겁을 먹고 도망쳐 버린 것이었습니다. 술광은 본래 귀한 술을 빚어 보관하던 창고였으나 태사 어른이 병석에 누우신 뒤로는 발길이 끊겨 거미줄과 먼지만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밤만 되면 그곳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수군거렸는데 그것은 바로 무언가를 날카롭게 가는 소리와 누군가가 중얼거리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연화는 처음에는 그저 시골 사람들이 지어낸 허무맹랑한 이야기라 치부하며 귀담아 듣지 않으려 했지만 밤이 깊어지면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에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세차게 불던 어느 날 밤, 연화는 할아버지의 약을 다리기 위해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 사이로 뒤뜰 쪽에서 스윽스윽 하는 규칙적이고 섬뜩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딘 칼날을 맷돌에 갈 때 나는 소리처럼 거칠면서도 끈질기게 이어졌고 연화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부직갱이를 꽉 쥐었습니다. 겁에 질린 연화는 조심스럽게 부엌 문을 조금 열고 뒤뜰을 내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그 소리만이 바람을 타고 더욱 선명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소리는 분명히 술광 쪽에서 나고 있었으며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다시 스윽스윽하며 더욱 힘주어가는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연화는 행랑어 멈을 깨울까 잠시 고민했지만 귀가 어두워 잘 듣지 못하는 노인을 한밤중에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그저 입술을 깨물며 두려움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산짐승이 들어와서 내는 소리가 아닐까 애써 자신을 위로하며 떨리는 손으로 약사발을 들고 서둘러 사랑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랑채에 누워 계신 태사 어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깊은 잠에 빠져 계셨고 방 안에는 씁쓸한 약 냄새와 노인의 마른 기침 소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화는 할아버지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드리며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밤의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칼 가는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아주 오랫동안 벼르고 별러온 원한을 다듬는 것처럼
집요하고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연하는 문득 마을 아낙네들이 우물가에서 나누던 이야기가 떠올라 몸서리를 쳤는데 그들은 술광에 사는 존재가 얼굴이 없는 여인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 얼굴 없는 여인은 밤마다 술광 안에서 녹슨 칼을 갈아 나를 세우고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절을 하며 밥상을 차린다고 했습니다. 그 밥상은 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 뼈만 남은 시체를 위한 것이며 여인은 보이지 않는 시체에게 말을 걸고 술을 따른다는 흉흉한 소문이었습니다. 연하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가 자신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귓가에 들려오는 생생한 소리는 그 소문이 단순한 헛소문이 아님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싶었지만 집안의 주인으로서 이 괴이한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이 마당에 비치자 지난밤의 공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고 새들은 명랑하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뒤뜰로 향했는데 술광으로 가는 길은 무성한 잡초와 엉킨 덤불로 막혀 있어 접근하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술광의 낡은 나무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틈 사이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썩는 냄새만이 흘러나올 뿐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문고리에 손을 대보았지만 녹슨 자물쇠는 단단히 채워져 있어 열쇠 없이는 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연하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구분등을 한 행랑어멈이 빗자루를 든 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랑어멈은 주름진 입술을 달싹이며 아가씨 그곳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부터 기운이 좋지 않은 곳이라 어르신께서도 발길을 끊으신 지 오래입니다. 라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연하는 행랑어멈에게 지난밤에 들었던 칼 가는 소리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노인의 눈에 스치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보고는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할아버지께서 드실 죽을 쏘아야 하니 부엌으로 가자며 짐짓 밝은 목소리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낮이 지나고 다시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연화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불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녁밥을 짓는 동안에도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부엌 뒷문 너머 술광 쪽을 향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은 너무나 넓고 고요해서 자신의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지경이었고 촛불 하나의 의지에 밤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병든 할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억지로 용기를 내어 호롱불 심지를 돋우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쯤 되었을까. 어김없이 그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욱 크고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스윽스윽 샥샥. 마치 누군가가 급하게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속도가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연하는 방 안에 가만히 앉아 그 소리의 박자를 세어보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일정한 리듬을 가진 노동요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 사이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 같은 것이 섞여 들려왔는데 그것이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시체에게 차리는 밥상 소리인가 싶어 연화의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방문을 열고 판마루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리자 정신이 번쩍 들었고 하늘에는 구름에 가려진 달빛만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둥 뒤에 숨어 술광 쪽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굳게 닫혀있던 술광의 문틈 사이로 아주 미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분명히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눈앞에 두자
연화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도깨비불처럼 일렁이며 문틈을 비추고 있었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문창오지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림자는 꼽추처럼 등이 굽은 형상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긴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것처럼 기괴하게 늘어지기도 하여 연화는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 깊은 밤에 저 버려진 창고에서 칼을 갈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칼끝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연화는 당장이라도 마을로 뛰쳐나가 사람들을 불러오고 싶었지만 편찮으신 할아버지를 두고 혼자 도망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연화는 신발을 신을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맨발로 캔마루를 서성이다가 문득 할아버지의 방에서 들려오는 앓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사 어른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고 계셨는데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밥은 먹었느냐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연화는 물수건으로 할아버지의 얼굴을 닦아드리며 할아버지의 죄책감 어린 잠꼬대가 혹시 저 술광의 비밀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집안에는 연화가 알지 못하는 혹은 잊혀진 오래된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칼 가는 소리는 새벽 닭이 울 때쯤에야 비로소 뚝 그쳤고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우판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술광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이 먼저 미쳐버리거나 할아버지에게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연화는 오늘 낮에는 반드시 술광의 문을 열어 그 안의 정체를 확인하리라 마음먹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할 진실이 감당하기 힘든 것일까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태사댁의 핏줄로서 이 집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되새기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아무도 없느냐 하는 걸걸한 목소리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례한 태도였고 연화는 깜짝 놀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낯선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는데 그중 가장 앞장선 자는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는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집안을 훑어보며 혀를 차더니 연화를 보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는데 그는 바로 태사 어른의 먼 친척 조카뻘 되는 칠성이라는 자였습니다. 칠성은 태사 어른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핑계로 찾아왔지만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환자가 아닌 집과 땅 문서에 꽂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고 집안 꼴이 이게 뭐냐. 귀신 나오기 딱 좋게 생겼구나. 라며 큰 소리로 떠들썩하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연화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며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지만 칠성은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곧장 사랑채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건장한 하인들은 마치 빚쟁이들처럼 마당을 점거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칠성은 사랑채 콴마루에 걸터 앉아 연화에게 물을 가져오라 시키고는 내가 듣자 하니 이 집에 밤마다 귀신이 나와 칼춤을 춘다지. 그러게 진작에 이 집을 처분하고 어르신을 편한 곳으로 모셨어야지.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연화는 그저 헛소문일 뿐입니다. 제가 잘 모시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칠성은 콧방귀를 뀌며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소문을 이용해 연화를 겁박하고 이 집에서 내쫓으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에게는 밤의 괴소리보다 눈앞의 탐욕스러운 친척이 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연화에게 술광의 비밀을 밝혀야 할 더 큰 이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칠성이 술광의 괴이한 소문을 빌미로
집안을 뒤집어 놓거나 할아버지를 억지로 모셔가려 한다면 연하로서는 막을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칠성이 술광의 존재를 눈치채고 험한 짓을 벌이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 실체를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뜨면서 오늘 밤에는 기필코 술광 근처에 잠복하여 그 얼굴 없는 여인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칠성은 마을 사람들까지 불러 모아 술판을 벌이며 태사댁의 흉흉한 소문을 안주삼아 떠들어댔습니다. 그는 내가 오늘 밤 그 귀신을 잡아 족치고 이 집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밤이 되면 하인들을 시켜 술광을 때려 부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연하는 칠성의 무모한 행동이 혹시라도 잠자고 있는 무언가를 잘못 건드려 화를 부르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기세에 눌려 맞장구를 치면서도 겁에 질린 눈으로 뒤뜰 쪽을 힐끔거리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다시 찾아오자 술에 취한 칠성은 코를 골며 사랑채 건넌방에서 잠이 들었고 그의 하인들도 마루에서 다자 떨어졌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긴장감을 머금고 있어 더욱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소리 없이 뒤뜰로 향했습니다.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내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술광 근처에 다다랐을 때 어김없이 그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슥, 샥, 슥, 샥. 오늘따라 그 소리는 더욱 애절하고 구슬프게 들려와 연화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칼 가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가슴속에 맺힌 한을 토해내는 울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연하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술광의 문 앞에 섰고 떨리는 손으로 문틈에 눈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녀는 드디어 그 실루엣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던 무서운 귀신의 형상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한 외로운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연화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문이 삐그덕거리며 안쪽에서 조금 열렸습니다. 연화는 너무 놀라 뒤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가까스로 비명을 참으며 등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퀴퀴한 묵은내와 함께 알 수 없는 약초 냄새가 훅 끼쳐나왔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그녀의 물음은 밤 공기를 가르고 술광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잠시 후 그 안에서 더욱 거칠어진 칼 가는 소리가 대답 대신 돌아왔습니다. 연하는 지난 밤에 그 섬뜩했던 기억을 가슴 한구석에 억지로 묻어둔 채 떨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술광 안에서 들려오던 거친 숨소리와 칼 가는 소리는 그녀의 귓가에 딱지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동안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조차도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태사댁의 거대한 기와지붕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지만 집안 곳곳에 스며든 음산한 기운은 햇살로도 몰아낼 수 없을 만큼 깊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연하는 부어오른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마음속에는 오늘 하루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랑채 건넌방에서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칠성이 코를 고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는데 그 소리는 집안의 정적을 깨뜨리는 불청객의 횡포처럼 들려와 연화의 심기를 더욱 어지럽혔습니다. 느지막이 잠에서 깬 칠성은 부스스한 얼굴로 마당에 나와 기지개를 켜며 마치 제 집이라도 된 양하인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해장국을 내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의 무례한 행동에 늙은 행랑어 몸은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혹시나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국을 퍼담아야 했습니다. 칠성은 산마루에 걸터 앉아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며 눈을 가늘게 뜨고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았는데 그 눈빛은 집안의 내력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팔아치울 물건의 값을 매기는 장사치의 눈빛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칠성은 국밥 그릇을 비우자마자 트림을 크게 한 번 하더니 입가에 묻은 국물을 소매로 쓱 닦아내고는 연화를 불러 앉혔습니다.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이 집은 터가 아주 안 좋아. 밤새 귀신 우는 소리에 내가 잠을 한숨도 못 잤다니까. 그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숙면을 방해한 것이 술 귀신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화는 그저 바람 소리였을 뿐입니다. 어르신께서 편찮으시니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라고 정중히 부탁했으나 칠성은 오히려 콧방귀를 뀌며 이게 다 저 뒤뜰에 있는 흉물스러운 술광 때문이야. 내 오늘 기필코 저것을 처리하고 말 테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칠성은 점심때가 되자 마을 장정들을 집으로 불러들였는데 그의 손에는 묵직한 쇠망치와 도끼가 들려있어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사댁의 위세에 눌려 평소에는 감히 대문 안을 기웃거리지도 못했으나 칠성의 선동과 술광 귀신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하나둘씩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사람들 앞에 서서 여러분도 들었소. 이 집 주인이 병석에 누운 것이 다 저 술광에 켈리를 튼 요물 때문이란 말이오. 그 요물이 밤마다 사람 간을 내먹으려고 칼을 간다는 소문을 내 두기로 똑똑히 들었소. 달하며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사실인 양 떠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말에 동요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입을 통해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욱 흉측한 이야기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누군가는 맞아 예전에 저 집에서 일하던 돌쇠도 밤에 헛것을 보고 도망쳤다지 않는가라며 맞장구를 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저 술광 밑에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묻혀 있어서 집안의 전기를 다 빨아먹는 게야 라며 혀를 찼습니다. 순박했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두려움과 더불어 남의 집 불행을 구경하려는 잔인한 호기심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억센 장정들 틈에서 가냘픈 여인의 몸으로 그들을 막아서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칠성은 사람들의 동요를 즐기며 더욱 기세등등해져서는 오늘 밤 내가 앞장서서 저 요물의 소굴을 박살낼 것이니 겁이 없는 자들은 나를 따르라. 내 술과 고기를 배불리 먹여주겠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공짜 술과 고기라는 말에 몇몇 칠성 같은 왈패들이 환호성을 질렀지만 나이든 노인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태사 어른이 계신 집인데 함부로 부수면 천벌을 받을 텐데 노인들의 걱정, 어린 중얼거림은 칠성의 고함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연화는 할아버지의 명예와 집안의 안위가 칠성의 탐욕스러운 발 아래 짓밟히는 것을 보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늙은 행랑어 멈이 조용히 걸어 나와 연화의 소매를 잡아 끌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평소 말이 없고 그림자처럼 지내던 사람이었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우물 같은 고요함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행랑어 멈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연화를 뒤뜰 장독대 뒤로 데려가더니 주위를 살피고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저 사람들을 말려야 합니다. 술광을 부수면 큰일 납니다. 그곳은 귀신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그녀의 말은 알쏭달쏭했지만 연화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무언가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연화는 행랑어 멈의 두 손을 꼭 잡고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할멈,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 그러는 거야? 정말 귀신이라도 사는 거야? 할아버지가 편찮으신 것과 관련이 있어
연화의 다급한 물음에도 행랑어멈은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그저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결심한 듯 연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법이지만 때로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부디 귀로 듣는 소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마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행랑어멈의 수수께끼 같은 조언은 연화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무턱대고 술광을 부수려는 칠성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사랑채로 달려가 칠성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당수걸은 제발 멈추십시오. 할아버지께서 아직 눈을 뜨고 계신데 어찌 집안의 물건을 함부로 부수려 하십니까? 이는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탐욕에 눈이 먼 칠성에게 조카딸의 호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연화를 거칠게 밀치며 계집은 빠져라. 이게 다 너와 네 할아버지를 위한 구판이니라 하며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붉게 물든 노을은 마치 태사댁 마당에 피가 뿌려진 듯 섬뜩한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낮보다 더욱 거세져 나뭇가지들을 사정없이 흔들어대었고 그 소리는 마치 다가올 밤의 재앙을 예고하는 비명처럼 들려왔습니다. 사랑채에 누워 계신 태사 어른은 해가 지면서 더욱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열이 펄펄 끓는 와중에도 자꾸만 헛손질을 하며 허공을 향해 무언가를 잡으려는 시너지를 하셨습니다. 연화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제발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밤이 되자 칠성은 약속대로 마당 한가운데에 모닥불을 피우고 술판을 벌였는데 타오르는 불꽃은 사람들의 얼굴을 기괴하게 일그러뜨려 보였습니다.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진 칠성은 도끼를 어깨에 메고 비틀거리며 잣대가 되었다. 요물을 잡으러 가자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장정들도 술 기운을 빌려 횃불을 들고 고함을 지르며 뒤뜰로 향했고 그들의 발자국 소리는 고요했던 태사댁의 밤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행랑어멈의 말을 떠올리며 마지막 용기를 짜내어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술광 앞에 다다르자 칠성과 장정들은 잠시 주춤하며 발걸음을 멈추었는데 굳게 닫힌 문 안에서 어김없이 그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슥, 슥. 오늘따라 그 소리는 더욱 날카롭고 분명하게 들려왔고 마치 밖의 소란스러움을 꾸짖기라도 하듯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겁이 없어진 줄 알았던 장정들도 막상 그 소리를 직접 듣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횃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주변의 그림자를 춤추게 만들었고 그 그림자들은 마치 술광을 지키는 수호신들처럼 거대하게 일렁였습니다. 칠성은 사람들의 기세가 꺾이는 것을 느끼자 짐짓 더 큰 소리로 허세를 부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까진 맷돌 가는 소리에 겁먹을 것 없다. 안에 숨어있는 놈이 겁을 주려고 수작을 부리는 게야. 그는 도끼를 높이 치켜들며 술광 문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칠성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안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화의 절규에 칠성은 귀찮다는 듯 팔을 휘둘러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흙바닥에 넘어지며 손바닥이 까졌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다시 일어나 칠성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라, 인연이 기어코 귀신 들린 개로구나. 칠성은 눈을 부라리며 연화에게 손찌검을 하려 했지만 그때 행랑어멈이 어디선가 나타나 연화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르신 천벌을 받습니다. 제발 그 도끼를 거두십시오. 행랑어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뼈가 있는 울림이 있었고 그녀의 늙고 주름진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칠성은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 두 여인을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억지로 연화와 행랑어멈을 양쪽에서 붙잡아 끌어내자 술광 문 앞은 텅 비게 되었고 칠성과 낡은 나무 문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칠성은 침을 깬 뱉고는 도끼 자루를 고쳐쥐며 숨을 골랐습니다. 주변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오직 술광 안에서 들려오는 스윽스윽 하는 소리만이 칠성의 심장 박동 소리와 맞물려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칠성이 도끼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자 마을 사람들은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짓말처럼 술광 안에 칼 가는 소리가 딱 멈추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적은 소음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고 칠성마저도 당황하여 잠시 도끼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안에서 밖의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기라도 한 듯한 그 타이밍에 사람들은 소름이 끼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정적 속에서 낡은 문이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불빛이 바람에 훅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술광을 삼키자 칠성은 공포를 이기기 위해 괴성을 지르며 도끼를 문짝에 내리찍으려 했습니다. 이놈의 귀신아 나와라. 도끼가 문을 타격하려는 찰나 안에서 둔탁한 무언가가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혹은 늙은 여인의 통곡 같은 기괴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아아앙 내 밥상 내 도련님 밥상. 그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갈라지고 쉰 소리였지만 분명한 말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뜻밖의 사람 목소리에 놀라 도끼를 빗맞췄고 도끼날은 문짝 대신 문설주를 강하게 때리며 박혀버렸습니다.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고 그 충격으로 잠겨있던 문고리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문이 덜컹거리며 열릴 듯 말 듯 흔들리자 칠성과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열린 틈 사이로 시체 썩는 냄새가 아니라 기묘하게도 아주 오래 묵은 간장 냄새와 약초 다리는 냄새가 섞여서 훅 끼쳐 나왔습니다. 연화는 하인들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누구세요? 안에 누구시냐고요? 그녀의 외침이 메아리치기도 전에 칠성은 다시 도끼를 빼들고 문을 발로 차서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컴컴한 술광안을 비추자 그곳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누더기를 뒤집어 쓴 작은 체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다라고 소리치며 혼비백산했지만 연화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 형체를 응시했습니다. 웅크린 형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횃불빛에 드러난 그 얼굴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화상으로 인해 눈과 코, 입의 형체가 뭉개져 버린 하지만 분명히 숨을 쉬고 있는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칠성이 부수려던 문을 온몸으로 막으려는 듯 덜덜 떨면서도 품에는 무언가를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 흉측한 모습에 기겁하여 저저것 보게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저런 흉물이 집에 있으니 어르신이 병이 난 게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공포를 분노로 바꾸어 다시금 달려들 기세였고 장정들도 돌을 집어들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눈에는 그 여인의 흉측한 얼굴보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하는 품속의 물건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칠이 다 벗겨진 낡은 소반 밥상이었고 그 위에는 말라비틀어진 나무 조각들과 흙으로 빚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칠성의 도끼 앞에서도 그 소반만큼은 빼앗기지 않으려는 듯 더욱 강하게 끌어안으며 뭉개진 입술을 달싹여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늦었어. 도련님, 진지 드실 시간이야. 그 목소리에는 깊은 광기와 함께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지독한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행랑어멈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살아있었어. 정말 살아있었던 거야. 행랑어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그 말에 칠성과 마을 사람들은 일순간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행랑어멈이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언니라고 부르는 그 호칭은 칠성의 주장을 단번에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행랑어멈과 괴이한 여인을 번갈아 보았고 이 지하 창고에 숨겨진 비밀이 단순히 귀신 소동이 아님을 태사. 대개 잊혀진 역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달빛만이 그 기묘한 대치 상황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행랑어 몸에 찢어지는 듯한 외침이 밤 공기를 가르고 퍼져나가자 칠성의 도끼질도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일순간에 멈추었고 주위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언니라고 부르는 그 절박한 목소리에는 단순히 아는 사람을 부르는 것을 넘어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깊은 회한과 슬픔이 서려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도끼를 든 손이 무안해진 듯 헛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의심과 경계심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횃불의 불꽃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술광 안의 기괴한 그림자도 춤을 추듯 일렁거려 사람들은 여전히 공포와 호기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행랑어 멈이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서며 멍하니 서 있는 칠성과 마을 사람들 사이를 가로질러 술광 입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비켜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서슬퍼런 칠성의 기세조차 잠시 주춤하게 만들 만큼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행랑어 멈을 부축해 일으키며 할멈같이 들어가요. 저분이 누구인지 왜 여기 계신지 저에게 설명해 주셔야 해요. 라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연화가 등불을 들고 어둡고 습한 술광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밖에서 맡았던 냄새보다 훨씬 더 진하고 복합적인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썩은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오래 묵은 메주 냄새와 말린 약초 냄새, 그리고 흙 냄새가 뒤섞인 어딘가 모르게 그리움을 자아내는 냄새였습니다. 좁은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의외로 넓은 공간이 나타났는데 바닥에는 짚이 두툼하게 깔려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항아리들이 깨끗하게 닦여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처럼 귀신이 나올 법한 흉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정성을 들여 가꾸어 온 비밀스러운 살림집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그 방의 가장 깊숙한 구석,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곳에 그 얼굴 없는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화와 행랑어멈이 다가오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품에 안은 소반을 더욱 꽉 끌어안아 방어적인 태세를 취했습니다. 등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일그러진 화상 흉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연화는 이번에는 놀라거나 피하지 않고 그 참혹한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뭉개진 눈꺼풀 사이로 보이는 여인의 눈동자는 맑고 투명했으며 그 속에는 짐승의 흉포함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두려움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혀 여인과 눈높이를 맞추고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해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집의 손녀딸 연화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손녀딸이라는 말에 반응하듯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여전히 경계를 풀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연화의 얼굴을 지나 행랑어멈에게 머물렀고 뭉개진 입술이 다시금 달싹거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옥이, 너 살아있었니? 불이 났는데 도련님은? 그제야 행랑어멈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여인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언니 나야 옥이. 내가 너무 늦었어. 죽은 줄만 알았어.
두 늙은 여인의 재회는 지켜보는 연화의 눈시울마저 붉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두 사람을 지켜보다가 여인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소반 위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시체에게 바치는 밥상이라며 끔찍해했던 그 상 위에는 놀랍게도 흙으로 빚은 그릇에 담긴 도토리와 말린 산나물, 그리고 맑은 물 한 사발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비록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섞여 있었지만 그 차림새만큼은 임금님의 수라상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정성과 격식을 갖춘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이 향하고 있는 곳, 즉 여인이 절을 하고 말을 걸던 대상인 시체의 정체도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집단과 낡은 솜을 뭉쳐 사람 형상을 만들고 그 위에 오래된 관복을 입혀놓은 인형이었습니다. 푸른색 비단 관복은 세월의 때가 묻어 바랬지만 흉배의 항무늬는 여전히 선명했고 머리에는 갖가지 씌워져 있어 얼핏 보면 앉아있는 사람처럼 보일 법도 했습니다. 연하는 그 관복이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입으셨던 것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여인은 이 인형을 살아있는 주인으로 여기고 평생을 어둠 속에서 수발을 들어왔던 것입니다. 연화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여인의 옆에 놓인 문제의 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던 사람을 해치기 위한 날카로운 흉기가 아니라 부엌에서 쓰다 버려진 무디고 녹슨 식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 옆에는 딱딱하게 굳은 찜뿌리와 나무 껍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밤마다 들려오던 스윽스윽 소리의 정체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 무딘 칼로 딱딱한 약재들을 썰기 위해 밤새도록 칼을 갈고 또 갈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를 위한 칼질이 아니라 가상의 주인을 살리기 위해 약을 다리려는 눈물겨운 정성의 소리였습니다. 이건 독약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 연화가 나지막이 중얼거리자 여인은 마치 변명이라도 하듯 급하게 약초 부스러기를 집어들며 웅얼거렸습니다. 도련님이 기침을 하셔. 약을 드셔야 해. 쓴 약은 싫어하시니까 돛을 다려야 해. 여인의 정신은 수십 년 전 아마도 태사 어른이 젊고 건강했던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큰 사고가 났던 그 시절에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어둡고 축축한 술광은 감옥이 아니라 병든 주인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피난처이자 요새였던 것입니다. 행랑어 멈은 눈물을 닦으며 연화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이 사람은 본래 마님을 모시던 몸종분이었습니다. 30년 전 별채에 큰 불이 났을 때 다들 도망치기 바빴지만 이 언니만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어르신의 서책과 의복을 구해 나왔습니다. 그때 얼굴과 몸에 끔찍한 화상을 입어 사람 꼴을 잃게 되었지요. 행랑어 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마을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과는 전혀 다른 숭고한 희생의 이야기였습니다. 불이 꺼진 뒤 사람들이 이 언니를 찾았지만 시체조차 찾을 수 없어 다들 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헌데 흉측해진 얼굴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어 이곳 술광으로 숨어들었던 게지요. 저는 가끔 부엌 음식이 없어지는 걸 보고 짐승짓이라 여겼는데 이 언니가 밤마다 몰래 가져가 어르신 인형께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행랑어 멈의 말을 들으며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목숨과 젊음을 바쳐 주인을 구했고 그 후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충심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칠성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보게들 안에서 무슨 작당을 하는 게야 귀신에게 홀리기라도 했나. 당장 끌고 나오지 못해 칠성은 연화와 행랑어 멈이 나오지 않자 초조해하며 다시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여 어떻게든 이 여인을 위험한 괴물로 몰아가야만 했습니다. 밖의 소란스러움에 여인은 다시 몸을 웅크리며 나쁜 놈들이 왔다. 도련님을 숨겨야 해. 라며 인형을 집단 뒤로 밀어 넣으려
애를 썼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여인의 손에서 낡은 식칼과 딱딱한 천뿌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반 위에 놓인 그릇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할멈분이 아주머니를 안심시켜 주세요. 제가 나가서 저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연화의 눈빛은 결연하게 빛났고 두려움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이 여인의 흉측한 외모 뒤에 숨겨진 아름다운 진심을 그리고 이 집안을 지탱해온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화가 등불과 증거물들을 들고 술강 밖으로 나오자 쏟아지는 횃불빛에 잠시 눈이 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연화의 손에 들린 물건들을 주시했고 칠성은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드디어 나왔구나. 그 손에 들린 흉기는 무엇이냐. 내 말이 맞지. 저 칼로 사람을 해치려 했던 게야. 칠성은 연화가 들고 있는 녹슨 칼을 가리키며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정말 칼을 들고 있었네. 소문이 진짜였어라며 다시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 칠성의 코앞에 칼과 칸뿌리를 들이밀었습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칼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명료하게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칼은 날이 다 무뎌져서 종이 한 장도 베기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들은 챔뿌리와 약초들입니다. 그분은 밤마다 이것을 썰어 약을 다리려고 그토록 힘겹게 칼을 갈았던 것입니다. 연화는 칼등으로 촨뿌리를 내리치며 둔탁한 소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약 귀신이 무슨 약을 다린단 말이냐. 칠성이 당황하며 되물었지만 연화는 그의 말을 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30년 전 화마 속에서 할아버지의 귀중품을 구하다 얼굴을 잃은 우리 집안의 은인 분이 아주머니입니다. 그분은 치매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와중에도 오직 주인 어른의 건강을 염려하여 이곳에서 밤마다 기도를 올리고 약을 짓고 계셨던 겁니다. 연화의 설명에 마을 노인들 몇몇이 분이야 옛날에 그 착하던 몸종 아이 말이냐라며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소반에서 가져온 흙으로 빚은 그릇을 들어 보였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그분이 차린 밥상에 있던 그릇입니다. 안에는 맑은 물과 깨끗한 도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간을 빼먹는 유물이 이렇게 정갈한 마음으로 상을 차린단 말입니까? 연화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점차 두려움에서 부끄러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괴물이라 여겼던 존재가 사실은 가장 불쌍하고도 충직한 사람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느끼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흉측한 몰골로 숨어 살며 사람들을 놀라게 한 죄는 크다. 그리고 미친 여자가 칼을 들고 설치는데 어찌 안전하다 할 수 있겠느냐.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사람들의 공포심을 다시 자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고 오히려 칠성을 비난하는 듯한 눈빛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열린 술광 문틈으로 행랑어멈의 부축을 받은 분이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횃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참혹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고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허공을 향해 손짓을 했는데 그 손짓은 놀랍게도 칠성이 아닌 칠성 뒤편 사랑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기침 소리가 들려 그녀의 귀에는 칠성의 고함 소리보다 멀리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진짜 태사 어른의 희미한 기침 소리가 더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랑채의 방문이 덜컹거리며 열리더니 병석에 누워있던 태사 어른이 하얀 소복 차림으로
햇마루로 기어 나왔습니다. 노인은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여 비쩍 마른 몸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사 어른은 떨리는 손으로 마당을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냐? 누가 감히 내 집에서 소란을 피우느냐? 그리고 노인의 시선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흉측한 얼굴의 여인에게 닿았을 때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태사 어른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내려서려 했고 연화가 황급히 달려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칠성은 태사 어른이 거동조차 못할 줄 알았다가 직접 나오자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태사 어른은 칠성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분이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한 발 한 발 힘겹게 다가갔습니다. 자네, 설마 분이인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주인과 종은 그렇게 마주섰습니다. 분이는 뭉개진 얼굴을 감싸쥐며 도련님, 늙으셨습니다. 약을 드셔야 하는데 라며 울먹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이 기적 같은 재회를 지켜보았습니다. 칠성이 쥐고 있던 도끼가 스르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탐욕과 오해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태사 어른은 분이의 손을 잡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내가 미안하다. 너를 지키지 못하고 나만 편히 살았구나 라며 오열했습니다. 그 밤 태사댁 마당에는 귀신의 곡소리가 아니라 묵은 하늘 씻어내는 사람들의 눈물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연하는 할아버지와 분이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남은 것은 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칠성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이제는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밤바람이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모습을 드러내어 마당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게 마당을 비추었고 그 아래 서로의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는 두 노인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태사 어른의 앙상한 손이 분이의 거칠고 흉터진 손을 감싸쥐자 분이는 짐승처럼 웅크렸던 어깨를 펴고 비로소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코끝이 찡해져 오며 자신들이 무심코 던졌던 돌멩이와 비난의 말들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칠성이 바닥에 떨어뜨린 도끼는 차가운 흙바닥에 나뒹굴며 그의 패배를 소리 없이 증명하고 있었고 서슬 펄었던 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숙연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연하는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있는 행랑어멈에게 눈짓을 보낸 뒤 천천히 몸을 돌려 칠성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소녀의 것이 아니었으며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안주인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하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칠성을 꾸짖었습니다. 당숙 어른 보셨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없애버리고 싶어 했던 것은 요물이 아니라 우리 집안을 지켜온 충심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병석에 누워 계신 동안 당신은 재물을 탐하여 집안을 뒤흔들었지만 이분은 어둠 속에서 오직 주인의 안위만을 빌었습니다. 칠성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였지만 자존심 때문에 얼굴을 붉히며 억지 소리를 웅얼거렸습니다. 내가 어찌 알았겠느냐. 그저 흉한 소문이 돌기에 집안을 위한다는 것이 그만. 그러나 그의 변명은 끝을 맺지 못하고 꼬리를 감추었는데 주위에 둘러선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예전과 달리 싸늘하게 식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칠성의 뒤를 따르던 왈패들조차 고개를 돌리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그와의 거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마당에 더 이상 칠성의 억지는 통할 리 만무했고 그의 탐욕은 발가벗겨진 채 달빛 아래 초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촌장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서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복의 칠성 양반 자네는 태사 어른의 핏줄이라 자처하면서 어찌 그리도 매정한가.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아는데 자네는 사람을 귀신 취급하고 쫓아내려 했으니 이 무슨 망발인가. 촌장 어른의 꾸짖음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씩 용기를 내어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잘못 알았지만 당신이 부추긴 게 더 나빠요. 당장 물러가시오. 다시는 이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칠성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칠성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깨닫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를 옹호해 줄 사람은 없었고 그가 데려온 하인들마저 짐을 챙겨 도망갈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려는 듯 두고 보자 내 오늘은 물러가지만 이 집구석이 잘 되나 보자 라고 악담을 퍼부었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황급히 옷매무새를 추스르고 도망치듯 대문 밖으로 사라졌고 그의 뒤를 따라 하인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쿵 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것은 이전의 적막과는 다른 따뜻한 안도감이 감도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연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긴장이 풀린 다리를 주무른 뒤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은 밤까지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화의 진심 어린 인사에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며 모자를 벗거나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해로 상처받았을 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촌장 어른이 대표로 나서서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우리가 정말 면목이 없소. 귀신 소문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사람을 해칠 뻔했구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사람들을 모아 부서진 술광문도 고치고 집안일도 거들어 주겠소. 연화는 그들의 호의를 감사히 받아들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끄고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마당에는 태사댁 식구들만이 남아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바람 소리가 귀신 우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연하와 행랑어 멈은 서둘러 태사 어른과 분이를 사랑채 안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밝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자꾸만 어두운 구석으로 숨으려 했습니다. 안 돼, 내 얼굴. 도련님이 보시면 놀라셔. 냄새나서 안 돼. 그녀는 자신의 흉측한 모습이 주인에게 누가 될까봐 수십 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연화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억지로 그녀의 손을 잡아 끌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태사 어른이 떨리는 손으로 분이의 소매를 꽉 붙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노인은 쉰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분이,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네가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한다. 같이 가자.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던 할아버지가 그 순간만큼은 더없이 맑은 정신으로 진심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주인의 간곡한 청해 분이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쭈뼛거리며 마루 위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30년 만에 세상 밖으로 그리고 따뜻한 사람의 공간으로 돌아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자 훈훈한 온기가 얼어붙은 몸을 감싸 주었고 등잔불에 은은한 불빛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행랑어 멈은 서둘러 아랫목에 요를 깔고 태사 어른을 눕혀드렸고 연하는 분이를 아랫목 옆 따뜻한 곳에 앉혔습니다. 분이는 방바닥의 온기가 낯선지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안절부절 못했고 자꾸만 자신의 얼굴을 옷자락으로 가리려 했습니다. 연하는 부엌으로 달려가 따뜻한 물을 대야 가득 받아오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깨끗한 솜옷 한 벌을 꺼내왔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그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시고 따뜻하게 씻으세요. 제가 씻겨 드릴게요.
연화가 다가오자 분이는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아가씨 손 더러워져. 나는 그냥 저기 부엌 구석이면 돼. 하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고 분이의 검게 그을린 손을 따뜻한 물에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닿자 분이의 몸이 흠칫 떨렸고 굳어있던 긴장이 눈 녹듯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부드러운 수건에 물을 적셔 분이의 얼굴과 손, 그리고 화상으로 뭉친 피부를 정성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수건이 지나갈 때마다 묵은 때와 숯가루가 씻겨나갔고 그 아래 감춰져 있던 흉터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연화에게 그 흉터는 징그러운 상처가 아니라 불길 속에서 할아버지를 구해낸 영광스러운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연화가 혼잣말처럼 속삭이자 분이의 뭉개진 눈가에서 맑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대야의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지난 30년간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던 서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행랑어 멈도 옆에서 거들며 분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빗겨주었습니다. 언니 기억나? 옛날에 우리 냇가에서 같이 머리 감던 때 말이야. 그때 언니 머리카락이 참 고와서 내가 부러워했었는데. 행랑어 멈이 옛 추억을 이야기하자 분이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듯했습니다. 비록 화마가 얼굴은 앗아갔지만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남아있는 순박한 소녀의 모습은 불길도 태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씻고 난 분이의 모습은 여전히 흉터투성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환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연화가 건넨 깨끗한 옥색 저고리와 하얀 치마를 입혀드리자 분이는 영락없는 그 집안의 어른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감긴 부드러운 비단, 감촉이 믿기지 않는지 자꾸만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이 귀한 걸 내가 입어도 되나? 도련님이나 입으시는 건데. 분이는 여전히 자신보다 주인을 먼저 생각했지만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광기 어린 집착 대신 차분한 안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짐승이 아니라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사 어른은 누워서 그 모든 과정을 지그시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의 눈가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분이가 깨끗한 옷을 입고 다가오자 태사 어른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곱다. 아주 고워. 예전 모습 그대로구나. 할아버지의 눈에는 화상 입은 얼굴이 아니라 30년 전 그를 위해 웃어주던 젊은 날의 분이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분이는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리며 태사 어른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긴 악몽에서 깨어난 안도의 울음이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지만 태사댁의 사랑채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나가 늦은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을 열어 하얀 쌀을 퍼내고 아궁이에 장작을 넣어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는 어젯밤의 공포스러운 칼 가는 소리를 완전히 지워버렸고 솥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듣기 좋은 음악처럼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된장을 풀어 국을 끓이고 텃밭에서 따온 배추로 겉절이를 무쳤습니다. 특별한 반찬은 없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구수한 밥 냄새와 된장국 냄새가 피어오르자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음산한 기운이 싹 물러갔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의 냄새가 아니라 죽어가던 집안의 생명을 불어넣는 치유의 향기였습니다. 연화는 밥을 짓는 내내 흥얼거리며 콧노래를 불렀고 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조차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밤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는 귀신이 아니라 서로를 끔찍이 아끼는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이 다 차려지자 연화는 소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뜨끈한 된장국을 보자 태사 어른과 분이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분이는 밥상을 보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주저했는데 평생을 부엌 바닥이나 창고에서 몰래 먹던 습관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따뜻하게 웃으며 숟가락을 분이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이제는 숨어서 드시지 마세요. 여기는 아주머니 집이고 우리는 식구잖아요. 어서 드세요. 행랑어 몸도 옆에서 그래, 언니 식기 전에 어서 들어. 도련님도 언니가 먹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 라며 거들었습니다. 태사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드시자 그제야 분이도 떨리는 손으로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따뜻한 밥알이 입안에서 씹히자 분이는 눈을 감고 그 맛을 음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밥맛이 아니라 30년의 세월을 보상받는 위로의 맛이었습니다. 그녀가 밥을 삼키자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함께 넘어갔습니다. 네 사람은 밥상을 가운데 두고 도란도란 앉아 늦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와 후루룩 국물을 마시는 소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태사 어른은 가끔 분이에게 반찬을 집어주려 하셨고 분이는 송구해하면서도 행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앞으로 이 집안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지 그리고 두 노인의 남은 생을 어떻게 편안하게 모실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호집 문 밖으로는 어느새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은 마당에 남겨진 칠성의 발자국과 횃불의 그을음을 하얗게 덮어주었고 낡은 기와 지붕 위에도 포근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아픔을 덮어주려는 듯 눈은 계속해서 내렸고 태사댁은 하얀 설국 속에 고요히 잠겨들었습니다.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만이 눈 내리는 밤을 아늑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새 소리 없이 내린 첫눈은 태사댁의 넓은 마당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집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오해와 공포까지 하얗게 덮어버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 쌓인 기와 지붕 위로 쏟아져 내리자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들이 수정처럼 반짝이며 영롱한 빛을 발했습니다. 연화는 일찍 잠에서 깨어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눈부신 설경은 마치 지난밤의 소동이 꿈이었던 것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어디선가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났는데 그것은 더 이상 식은 밥이나 몰래 끓이는 죽 냄새가 아니라 당당하고 활기찬 아침의 향기였습니다. 연화가 옷을 갖춰 입고 부엌으로 나가보니 행랑어 멈과 분이가 나란히 앉아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여전히 얼굴에 화상 자국이 선명했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모습에서는 더 이상 지난날의 기괴함이나 광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행랑어 멈이 건네주는 물을 받아 도마 위에 놓고 썰고 있었는데 그 칼질 소리가 탁탁탁 하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밤마다 술광에서 들리던 그 서늘하고 처절했던 스윽스윽 소리는 이제 가족을 위해 따뜻한 무국을 끓이는 정겨운 소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문설주에 기대어 그 평범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빗자루질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가 의아해하며 대문을 열어보니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태사댁 앞길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어제 칠성의 선동에 휩쓸려 행패를 부렸던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지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부터 나와 길을 트고 있었습니다. 촌장 어른은 연화가 나오자 멋쩍은 듯 헛기침을 하며 간밤에 눈이 많이 와서 어르신 거동이 불편하실까봐 길을 좀 내고 있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투박한 손길에는 미안함과 더불어 다시금 이 고택을 마을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따뜻한 꿀물을 타서 사람들에게 대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뜨거운 물잔을 호호 불며 마시면서
곁눈질로 집안을 살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호기심과 존경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 아낙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분이 할머니는 좀 괜찮으신가요? 우리가 오해를 해도 단단히 했지 뭡니까?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편안해 하십니다. 할아버지 곁에서 얘기하기도 나누시고 이제야 제자리를 찾으셨어요. 그 말에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던 흉가는 이제 효심과 충심이 살아 숨쉬는 명당으로 사람들의 입에 다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후 마을의 장정 몇 명이 연장통을 들고 찾아와 지난밤 칠성이 부숴놓은 술광문을 고쳐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연하는 그들을 뒤뜰로 안내했는데 환한 대낮에 다시 본 술광은 더 이상 음산한 소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월의 때가 묻고 관리가 소홀했을 뿐 튼튼한 기둥과 벽을 가진 번듯한 창고였습니다. 장정들은 부서진 문짝을 떼어내고 새 나무를 덧대어 뚝딱뚝딱 고치기 시작했고 그 활기찬 망치 소리는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분이는 캔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비밀스러운 피난처가 헐리지 않고 다시 쓰임새를 찾게 된 것을 기뻐하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연화는 술광안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분이가 30년간 모아두었던 잡동사니들과 썩은 집단들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담금주 항아리들을 다시 채우기로 했습니다. 청소를 하던 도중 구석에서 분이가 도련님이라 부르며 모셨던 그 낡은 인형이 나왔습니다. 연화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 인형을 버리는 대신 깨끗이 털어함에 넣어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지프로 만든 가짜였지만 그것은 분이가 절망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치워진 술광에는 이제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게 되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 대신 향긋한 나무 냄새가 채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태사댁은 예전의 위엄을 조금씩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쌀과 반찬 제감을 가져왔고 개중에는 분이 할머니가 쓰면 좋겠다며 고운 털신이나 머릿기름을 슬그머니 놓고 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분이는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여 방 안에만 숨어 있었지만 연화와 행랑어멈의 격려 덕분에 조금씩 마당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쭈뼛거리며 마당에 서 있으면 지나가던 아이들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배꼽 인사를 했고 분이는 어색하게나마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흉측한 얼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사 어른의 병세도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물론 노안과 치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분이가 곁에서 밤낮으로 수발을 들자 얼굴에 화색이 돌고 기침도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분이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려 하셨는데 때로는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렀다가 때로는 여보라고 부르기도 하셨지만 분이는 그 모든 호칭을 웃으며 받아주었습니다. 두 노인이 갯마루에 나란히 앉아 햇볕을 쬐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로웠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며 자신이 이곳에 내려온 것이 참으로 잘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동지가 다가왔습니다.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는 동짓날 연화는 집안의 애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새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해 팥죽을 쑤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붉은 팥을 삶기 시작하자 집안 가득 달큰하고 구수한 팥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행랑어멈과 분이는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새알심을 빚었는데 분이의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고 정교한지 연화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분이는 도련님이 팥죽을 좋아하셔 새알심은 작게 빚어야 목에 안 걸려라고 중얼거리며 옛 기억을 더듬어 정성스럽게 동그라미를 빚어냈습니다. 팥이 푹 무르익자 체에 걸러 껍질을 버리고 앙금만 남겨 다시 끓였는데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붉은 죽 위로 하얀 새알심들이 동동 떠오르는 모습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예뻤습니다. 연화는 잘 끓여진 팥죽을 먼저 사당에 올려 조상님께 예를 갖추고 집안 곳곳에도 조금씩 뿌렸습니다. 대문 앞 장독대 그리고 문제의 술광 앞에도 팥죽을 뿌리며 빌었습니다. 이제 나쁜 기운은 다 물러가고 우리 식구들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붉은 팥죽 자국이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히자 마치 부적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안방에 둘러앉아 팥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팥죽을 한 숟가락 뜨자 꽁꽁 얼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태사 어른은 어린아이처럼 입가에 팥죽을 묻혀가며 맛있게 드셨고 분이는 그런 어르신의 입을 닦아드리느라 정작 자신의 죽은 식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연화가 아주머니도 좀 드세요. 그러다 다시겠어요 라고 재촉하자 분이는 그제야 수줍게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30년 만에 먹어보는 팥죽이야. 분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연화는 문풍지를 새로 바른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며 소리를 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공포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겨울밤의 운치를 더해주는 악기 소리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군부를 지펴 아랫목이 절절 끓었고 훈훈한 공기 속에 식구들의 편안한 숨소리가 섞여 들었습니다. 태사 어른은 배가 부르신지 일찌감치 잠자리에 드셨고 분이는 그 곁에서 바느질감을 잡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행랑어멈과 함께 찻상을 치우며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기적인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연하는 할아버지의 방 안쪽에 작은 병풍을 하나 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병풍 뒤에 분이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비록 신분의 차이가 있어 한 이불을 덮을 수는 없었지만 밤새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안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과분한 호사에 몸 둘바를 몰라 했지만 밤중에 태사 어른이 기침이라도 하면 벌떡 일어나 물을 대령할 수 있어 그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연화는 이제 자신이 도성으로 돌아가더라도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실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연화는 당분간 아니 아마도 아주 오랫동안 이곳을 떠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눈은 더 자주 내렸고 마을은 온통 하얀 세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태사댁 굴뚝에서는 언제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사랑채에서는 글 읽는 소리 대신 두 노인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태사댁을 가리키며 저 집에 귀신이 산다고 하지 않고 저 집에 진짜 주인이 돌아왔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칠성이 남기고 간 상처와 흉무는 눈 녹듯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이야기만이 남아 전설처럼 흐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연화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고 달빛을 받은 마당의 눈은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였습니다. 뒤뜰 술광 쪽을 바라보자. 문득 지난날의 공포가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저 아련한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분이가 조용히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깨어있는 것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다가와 연화의 어깨에 두툼한 소미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가씨, 감기 들어요. 어서 들어가 주무세요. 투박하지만 따뜻한 그 손길에서 어머니의 정이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고마워요. 우리 집을 지켜주셔서 그리고 할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분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아가씨가 나를 세상 밖으로 꺼내주셨는걸요. 나는 그거면 됐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풍경 풍침을 댕그랑하고 울렸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연하는 따뜻한 이불 속에 몸을 누였습니다. 옆방에서는 할아버지의 고른 숨소리와 분이의 조용한 기척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던 날들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연하는 눈을 감으며 내일은 분이 아주머니와 함께 장에 나가 예쁜 옷감을 더 사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곶감도 사고 행랑 어멈에게 줄 새 신발도 사야겠다고 즐거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자 스르르 잠이 쏟아졌습니다. 태사댁의 깊고 긴 겨울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을 잠재우는 하얀 눈은 밤새도록 소리 없이 내렸고 집안의 온기는 그 눈을 녹일 만큼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밤마다 칼을 가는 서글픈 귀신도 얼굴 없는 여인도 살지 않습니다. 오직 서로를 끔찍이 아끼는 가족들과 그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사랑만이 이 오래된 집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도 태사댁의 아랫목처럼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꿈도 걱정도 없는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